어느 날 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여고생 미연이는 평소처럼 학교에서 늦게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녀의 집은 조금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귀갓길은 언제나 어둡고 쓸쓸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고 하늘은 구름이 가득해 달빛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미연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집까지 이어지는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 길은 양옆으로 키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리하고 있어 낮에도 어두운 편이었다. 그녀는 귀에서 이어폰을 빼고 주변의 소리에 집중했다. 길 건너편에서 작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도시의 믿음직한 가로등 불빛이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집을 향해 좀 더 빠르게 걸었다. 그때 등 뒤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점차 불안감이 몰려왔다. 미연은 뒤를 돌아보았지만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 발소리는 그녀의 뒤를 계속해서 따르고 있었다. 미연은 뛰기 시작했다. 그러자 발소리도 함께 빨라지는 듯했다. 더욱이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미연은 있는 힘을 다해 집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집이 가까워지자 마음속에서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인가가 뒤따라온다는 생각에 공포가 채가 쉬지 않았다.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섰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뒤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발소리도 멈추지 않고 계속 들려왔다. 마치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다.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버릴 정도였다. 그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 재빨리 문을 잠갔다. 온 집안이 어두웠고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몸을 눕히고 나서도 그 발소리는 계속 들렸다. 그제야 미현은 발소리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그녀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학교에 가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려 했을 때 그녀는 어두운 방 구석에서 어떤 형체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방을 빠져나와 불을 켰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이후로 미현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 발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밤마다 방 안에서 누구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어떤 날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리곤 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불편하고 두려운 나날을 보내면서도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미연이는 모아둔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이 이상한 경험에 대해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너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은 이곳의 오래된 혼일지도 모르겠구나. 이 동네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말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었단다. 할머니의 이야기대로 그 마을은 오래된 비밀과 초자연적인 현상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다. 결국 미현은 할머니의 안내대로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성원당에 가서 그곳의 수호신에게 기도를 드렸다. 두려움을 가득 담아 전하며 자신과 가족을 지켜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그날 밤 이후로 귀를 으깨던 발소리와 몸을 부르르 떨게 하던 감시는 서서히 사라져갔다. 시간이 흘러 미연이는 그 신비로운 현상의 비밀을 모두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마을의 이야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는 잊지 않기 위해 그 경험을 일기로 조심스럽게 기록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미현은 이사를 가게 되었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 그 밤의 공포는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그녀는 가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여전히 그 발소리를 꿈속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어느새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잊혀진 집이라는 별칭을 가진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 소문이 언제부터 퍼지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가 실제로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도심에서 기자로 일하던 정우는 이 잊혀진 집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다.
그는 이 미스터리한 집에 대한 기사를 써서 세간의 이목을 끌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정우는 직접 그 집을 조사해 보기로 결심하고 주말을 맞아 마을로 향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정우에게 그 집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충고했다. 참견할 게 아니라면 그냥 얌전히 돌아가요.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정우는 돌아서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경고가 그의 호기심을 더 자극했을 뿐이었다. 황혼이 지을 무렵 정우는 마침내 잊혀진 집에 도착했다. 집은 오래되어 낡고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집의 주변은 잡초가 우거져 있었고 유리창은 깨져 있고 문은 나무 판자로 막혀 있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희미한 빛이 스며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손전등을 꺼내 집을 자세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집은 생각보다 넓었고 방마다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부엌에는 낡은 식기도구가 널려 있었고 거실에는 과거의 주인들이 사용했을 법한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놀란 것은 서재에서 찾은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정우는 일기장을 들고 방 한 구석에 앉아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장에는 이 집의 과거 주인이 쓴 것 같은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매 페이지마다 점점 더 집착 과관기로 가득 차 있었고 결국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정우는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여전히 이 집에 있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들의 속삭임이 매일 밤 나를 괴롭힌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글을 읽자마자 정우는 갑자기 방 안의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느꼈다. 바람이 없는 방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숨소리가 옅어질 정도로 무거운 정적이 공간을 에워쌌다. 그는 조금 더 조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억누르고 빨리 집을 나가야겠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가 집을 나서려는 순간 문이 갑자기 쾅 하고 닫혀버렸다. 아무리 힘을 줘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정우는 당황했다. 손전등의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이내 꺼져버렸다. 암흑 속에서 그는 비틀거리며 주변을 더듬었다. 그때 그는 분명히 혼자 있어야 할 방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속삭임을 들었다. 정우, 우리와 함께 있어. 두려움에 질린 정우는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점점 커져가는 속삭임들, 사방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목소리들의 정우는 그만 기절하고 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우가 눈을 뜨자 그는 마을의 병원에 누워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정우가 묻자 그들은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자리만 피할 뿐이었다. 결국 그는 극적으로 마을을 빠져나왔지만 그 후로도 간헐적으로 잊혀진 집에서의 기억과 그날의 목소리들이 그의 꿈속을 괴롭혔다. 정우는 다시는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가끔씩 그곳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지만 정우는 집이 그날 이후로도 자신이 모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또다시 그 미스터리를 풀겠다는 결심으로 잊혀진 집의 문을 두드리게 될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오늘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늦은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기분이 찜찜했다. 평소 자주 방문하는 커뮤니티에는 무서운 이야기 게시판이 있었고 나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그날도 새로운 글이 올라왔길래 무심코 클릭했다. 제목은 새벽 2시에 전화. 별것 아닐 거란 생각에 나는 글을 읽어나갔다. 작성자는 익명의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가 쓴 이야기는 이렇다. 조용한 새벽, 비몽사몽한 상태로 잠을 청하다가 갑자기 전화벨 소리에 눈이 떠졌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이런 시간에 누가 전화일까 의아했지만 혹시 급한 일이 있을까 싶어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상대방은 침묵만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여보세요? 라고 몇 번이고 물어봤지만 여전히 침묵뿐이었다. 결국 끊으려 했는데 전화 저편에서 작은 딸랑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흔히 바람에 달랑거리는 풍경 같은 소리였다. 괴기스러운 기분에 전화기를 내려놓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찝찝했다. 다시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건 단순한 장난이나 착오가 아니었다. 그 다음날 나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 역시나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 내 전화 주제에 이야기가 흘러갔다. 나는 웃으면서 전날 밤의 전화를 이야기했다. 친구 중 하나가 그 말에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혹시 그 소리를 떠올릴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지지 않아? 순간 소름이 돋았다. 확실히 그랬다. 생각하기 싫었지만 그 소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날엔 언제나 뭔가 불길한 일이 생기곤 했다. 장난으로 넘기기엔 너무 구체적인 불쾌함이었다. 친구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 소리는 저승의 소리일지도 몰라. 우리는 그 이후로 그 주제에 대해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발생했다. 사소한 불운이 계속 겹쳤고 한 번은 집에 돌아가던 길에 도로 위에서 어떤 차가 갑자기 내 앞에서 급정거를 해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부모님께까지 이야기했지만 어른들은 흔히 그러하듯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조사해보기로 했다. 그 음산한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내야 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비슷한 경험담을 검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숨겨진 게시판의 한 구석에서 내가 찾던 단서를 발견했다. 어떤 오래된 집단에서 사용하던 일종의 부적이었는데 사람에게 접근하는 악령을 쫓기 위해 음방울을 달아놓고 그 소리를 들려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 방울은 오히려 악령을 불러들이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나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불이 켜진 방에서 밤을 지새웠다. 과연 그 이후로도 매일같이 새벽 2시가 되면 또다시 전화가 올까봐 마음을 졸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후로 전화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면 나는 즉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다가오는 그림자를 피하려 한다. 내 주변에 무언가 여전히 남아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밤, 잠들지 못하는 채로 다시 새벽 2시가 다가오고 있다.